퀵하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 퀵하면 IYS가 56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퀵하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퀵하면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26번째 나라로 통일의 위협을 일으킨 독일의 두 번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라크에 근무하면서 휴가를 이용하여 아내와 같이 저는 유럽을 여행하였습니다. 아내를 터키에서 만나 그리스,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여행을 마치고 7번째 나라인 독일에 저희는 기차를 타고 쾰른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의 국경은 우리나라의 도의 경계를 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죠.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주 편리하여 표를 사기 위하여 예매나 구매 등으로 시간이나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철로 연배는 포도밭으로 이어져 있으며 라인 강변에 산이 있는 곳은 독일 고성이 어김없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모델 강가를 걸어 넘으며 쾰른 대성당으로 저희는 향했습니다. 라인 강가에 자리한 전통적인 고딕 양식의 쾰른 대성당이 아침 햇살에 아주 눈부시게 보였죠. 157m 높이의 쌍둥이 첨탑은 유용이 넘쳤고 쌍둥이 첨탑으로는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죠. 1248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완성되지 않은 채 1840년까지 사용되다가 다시 공정을 계속하여 1880년에야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당 내부의 벽화와 천정화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등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성모 마리아 그림은 특히 아름답고 그야말로 성스럽게 보였죠. 그리고 첨탑을 오르려니 둥글둥글 좁은 계단 내 그 533계단인데요. 이 큰 배낭이 문제였습니다. 내려오는 많은 관광객과 엇갈렸으니 아주 걷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큰 배낭과 그 작은 배낭을 계단 입구 한 구석에 내려놓고 우리는 올랐습니다. 첨탑 맨 위에서 시원한 라인강을 지닌 모젤강이었죠. 그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40분쯤 후에 내려와 보니 그 배낭 두 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큰 낭패였죠. 그것을 못 찾으면 큰 문제이고 찾는다 해도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이었죠. 어디로 가서 찾아야 하나? 아무래도 경찰서이겠지? 하고 제가 두리번 그러는데 저마치서 누가 우리 배낭을 가지고 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른 뛰어가 보니 사제였죠. 의심스러운 물건이 첨탑 입구에 내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서로 넘기려고 가는 길이었답니다. 저는 사정 이야기를 사적히 하고 겨우 배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통일전 서독의 수도였던 본이었습니다. 여행 행선지를 주로 제가 정하면 아내가 따라왔는데 유독 비엔나와 본은 아내가 주장하였죠. 비엔나는 음악의 도시니까 피아노를 전공하고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아내니까 그러니 생각했는데 정치도시 본을 가자는데 저는 좀 우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본은 악성 베토벤이 태어난 고향이었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악성 베토벤이라고 아내는 말하지만 나는 악동 베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환경이 베토벤을 악동으로 만들었다지만은 저는 그것까지도 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성격이나 인품은 논의를 하고 그의 작품 엘리제를 위하여 열강 수화타, 영웅 교향곡, 전원 교향곡, 합창 교향곡들은 아무리 들어봐도 명곡이고 명곡 중에 명곡이고 창의적이며 천재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음악의 성이란 악성 이런 찬사도 부족하고 음악의 신선, 악선이란 말도 부족하고 악신, 음악의 신, 악신 이런 말도 베토벤에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에서 베토벤 생가를 구경하고 저희는 서둘러 마인츠행 라인강 유람선을 한번 타봤습니다. 오후 4시에서 9시까지 석양 무렵의 강가 풍경은 환상적이었죠.
파노마라처럼 전개되는 높고 낮은 산의 푸른 숲과 알록달록한 정겨운 마을, 사랑도 연걸어 갈 듯한 포도밭과 원탁의 기사가 금방 말 타고 나올 듯한 독일의 고성들. 나는 선상에서 독일의 문학과 음악이 독일 자연환경의 소사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주치는 유람선은 물론이고 화물을 가득 실은 그 화물선들, 라인강의 기적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한 것이죠. 꿈에서 깨어난 듯 아쉽게 마인츠에서 배를 내리게 된 우리는 기차를 타고 하이델베르크에 밤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야밤이었지만 하이델베르크는 호주 사람과 일본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시끄럽고요. 호주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가 기쁨에 차 춤을 추며 노래 부르고 구호를 외쳐대고 있었고, 일본 사람들은 모두 어깨가 축 늘어지고 죽을 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1시간 전에 월드컵 F조 1차 경기에서 마프툰투 팀은 일본이 먼저 선취점을 기록했으나 내리 3점을 내주고 일본이 완패한 것이죠. 당시 호주 감독은 히딩크였는데요. 시작 전에 히딩크 감독은 한국 기자들에게 한국을 위해서라도 일본을 꼭 이기고 말겠다고 하여 히딩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받았죠. 당시 일본 총리의 우리 국민을 자극하는 연속적인 발언으로 우리의 대일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주치는 일본 사람들이나 앞서가는 일본 사람들 어깨를 툭툭 치며 힘내라, 파이팅 하면서 승패는 변개하지 상사다. 너희들에게 나이 또 2번의 기회가 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엄지척을 내가 해줬습니다. 제가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니 그들은 모두 내가 한국인임을 즉각 알았죠. 그러나 그들도 나를 향하여 코리아 넘버원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저는 호주 사람들한테도 호주 넘버원, 히딩크 넘버원 하며 엄지척을 해주었습니다. 그들도 나를 향해 코리아 넘버원 하고 외쳐댔죠. 저는 밤거리의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어 저 아내는 밤 1시까지 숙소를 물색하며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러나 모든 호텔이 호주와 일본 사람들 때문에 다 매진되었습니다. 별 수 없이 아내와 저는 기차역 대합실에서 본의 아니게 하룻밤을 보내야 했죠. 거기도 대합실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으로 붐볐죠. 우리는 겨우 한국 아가씨들 옆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수차를 나온 역장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독일이 차관을 준 이 독일에 또 1964년으로 르브케 대통령, 또 통일을 이룩한 프란츠 수상과 콜 총리, 그리고 독일 국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존경한다고 말하니 금방 역장과 친구가 되었죠. 그는 숙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대우를 취하여 방문객에게 불편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저에게 말하며 아침에 직원 샤워실에서 우리에게 샤워하라고 그런 친절까지도 베풀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인구 20만 명의 조그마한 도시나 역사가 깊고 2차 대전 때에도 비교적 폭격이 적어 옛 정취를 지닌 아름다운 도시죠. 저는 중학교 때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을 본 이후 꼭 오고 싶은 이 도시에 나이가 50이 넘어서 비로소 오게 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란 말은 저에게는 첫사랑이라는 단어처럼 동일한 개념이 된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여독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 역장이 안내한 샤워실에서 여대생들이랑 같이 샤워를 하고 네카강변, 라인강 지르죠. 네카강변에서 아침 체조를 하고 철학자의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시원한 공기와 청아한 새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야생화. 아내와 저는 우리가 철학자인지 음악가인지 연인인지 아무튼 좋은 기분에 젖어 손을 잡고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만년에 괴테가 즐겨 걸었다는 아름다운 하이델베르크 다리를 거닐었습니다. 라인강의 지리로 하이델베르크를 관통하는 네카강에 건설된 유서 깊은 다리죠. 아마 이 다리에서 괴테는 파우스트를 쓸 때 그 파우스트 영혼을 계약대로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넘길 것인지 아니면 신의 은총으로 거듭난 그의 옛여인 그랜트 헨에게 맡길 것인지 아마 무척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념에 젖어 그 다리를 걷다 보니 사랑의 시로 유명한 파리의 미라보 다리나 도보자 천국이라는 서울의 광진교보다도 그 다리가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1386년에 설립되어 독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 유명한 학생 감옥을 보고 싶어 했죠. 독일은 학문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대학에 1712년부터 200년 동안 1914년까지
수십여 건을 인정했습니다. 대학에. 그래서 학생들이 저지른 범죄는 학교 당국에 일임한 것이죠. 결투를 한 학생들, 경관을 때린 학생들, 정부 정책에 반대한 데모 주도자들 모두 학교에서 자치적으로 처벌하지 경찰이나 검찰이 손을 안 댔습니다. 이곳에 구금된 학생들에게는 빵과 물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참여하도록 유치를 허용했죠. 그만큼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감옥 벽면에는 학생들의 자유분방한 낙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그 아름다운 고성을 방문했는데요. 이 고성은 1400년경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발 100m의 예태불 산 위에 쌓았는데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깊이 20m의 해자, 그 해자를 건너는 도계교, 또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그 높은 첨탑, 또 견고한 궁전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별로 다양한 고성의 아름다움 이외에 하이델베르크 시내와 라인강의 지류인 네카강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훌륭한 전망대가 있었죠. 해자를 건너 고성으로 들어가면 성탑 전면에는 왕국의 상징인 문양이 뚜렷한데 성 안에 들어서면 왼쪽의 단조로운 주택들은 그 루돌프 3세가 상으로 선출되던 1400년경부터 주거했던 그런 집입니다. 궁전의 지하에는 길이가 8.5m, 높이가 7m인 세계 최대의 오크 포도주 통 한 개가 있었는데요. 그 오크통에는 무려 22만 리터의 포도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오크통을 오르고 내리도록 한 바퀴 돌아보도록 계단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관광객들에게 오크통에 담긴 포도주는 한 잔씩 무료로 시음토록 하고 포도주 잔은 별도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룻밤을 하이델베르크에서 또 자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하이델베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오후 2시에 있는 월드컵 본선 우리나라 첫 경기인 우리와 토고전을 보기 위해서였죠. 표는 없었으나 현지에서 구입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 근무했기 때문에 서울 월드컵 본선을 관람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 독일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휴가를 일부러 이때로 택했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라크는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 인터넷 예매를 못했습니다. 물어물어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가서 구매하려 하니 사람이 인산이네라 판매처도 찾기 힘들었죠. 예상을 했지만 역시 표는 매진이었고 안표상을 둘러봤지만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스크린 앞에 앉아 길거리 응원을 했습니다. 이번 우리 조에 속한 팀은 토고, 프랑스, 스위스였는데요. 우리가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세인 토고전은 무조건 승리하고 프랑스와 스위스와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죠. 입장권을 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대형 스크린을 위해서 막 자리에 앉으니 우리와 같은 함성과 함께 우리가 한 골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만 관중에 우리나라 응원단이 1만 명 정도였습니다. 토고팀 감독은 독일 사람이어서 4만 독일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토고팀을 응원하고 있었죠. 우리 원단장은 한명숙 총리였던 셈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유럽에서 저와 동성이 같았습니다. 제가 가는 날을 따라다녔어요. 며칠 전에 파리에 가니 한명숙 총리가 왔다고 주철기 대사, 이두영 공사, 주정수 참사관, 박서서 서기관, 또 진수남 관광사 소장까지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더니 여기에서도 만났습니다. 하여튼 전반전이 끝나가자고 후반전이 시작되어도 우리 아드보가트 감독은 별 작전을 내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우리보다 약체이고 감독도 내분을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데도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쏘았지만 월드컵 본선에서 아직 해외 원정 승리는 없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된단 말인가?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보가트 감독에 맡길 수가 없었죠. 저는 간절히 그 감독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히든크에 패스윙 전술을 써서 강하게 몰아봤죠. 상대팀 실수를 유발하라고. 그러자 그게 통했는지 박지성 선수가 특유의 드리블로 헤드했고 수비수의 깊은 태클로 반칙이 있었고 그로 얻은 프리킥을 이천수가 절묘한 오른발 프리킥으로 한 골을 만회한 것이죠. 후반 10분이었습니다. 또 아쉬운 20분이 흘러갔죠. 토고전에서 비기면 우리의 16강 진출은 물 건너갔는데 막강 프랑스나 스위스가 토고를 상대로 승리를 못 낚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것이고 저는 다시 간절한 신호를 아드보가트 감독에게 또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안정환의 오른발을 좀 활용해보라고. 그러자 이번에도 제 사인이 통했는지 박지성의 패스를 받은 안정환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로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반 31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축구 역사에 해외 원정의 첫 승리의 금자탑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저의 마음속의 간절한 작전을 아드보카트 감독에게 텔레파시로 전달했고 선수들이 그대로 따라주어 멋진 역전승을 그려낸 것이죠. 우리 월드컵 역사상 해외 원정 첫 승은 아드보카트와 11명 선수는 물론 우리나라 온 국민의 응원과 열망으로 빚은 합작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프랑스와 경기에서 1대1로 비겨 16강 진출이 유력시 되었으나 프랑스보다 약체인 스위스에 2대0으로 패하면서 16강 연속 진출의 신화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휴가를 연장해서라도 스위스전을 응원하고 왔어야 하는데 저는 월드컵 16강 연속 진출을 실패라는 아쉬움 때문에 저 일터인 아르빌 이라크 코이카 사업 현장에서 이라크로 돌아와 열기 가득한 아르빌 사막 막사에서 이유 있는 후회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와 아내는 마법 같은 월드컵 본선 원정 첫 경기 승리의 기쁨에 도취한 채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으로 가서 벨기에 브뤼셀 기차에 몸을 싣고 기분 좋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거기 가면 아이오아이스 시청자 여러분,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으나 31년 전에 통일의 위협을 일으킨 독일, 그 독일을 잘 공부하여 우리도 통일의 날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독일을 횡단하며 독일 통일의 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한 강명구 평화마라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주위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